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은혜는 공범 조연수와 함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어제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전망과 쟁점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열린 공판에서 이은혜와 조연수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살해하지 않았고 보험금도 노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살인 미수 그리고 보험 사기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모두 전부 부인함으로써 무죄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공판이었고요. 예. 첫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 기록 열람 등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증거 동의나 유무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는데 명확하게 모두 무죄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검찰 측의 수사 기록 대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이제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는 다분히 이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조사 과정에서 이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 다만 예를 들면 수사 보고서, 증거물 분석 자료, 예를 들면 첩보 보고서, 범죄 분석 보고서 등은 사실 객관적인 기관이 객관적으로 쓴 보고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일단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증거에는 동의하고 입증 취지를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유죄로 이제 써 있는 부분은 부인하고 증거 자체는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통상적인데 전부 다 부인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사 착수 보고서를 쓴 그 사람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이런 취지로 쓴 것이 맞다라고 일일이 다 증인으로 소환돼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재판에 대한 업무 과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길도 굉장히 여러 차례 잡혀서 보통은 좀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700개의 증거를 모두 부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일부의 보고서도 불리한 취지는 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구체적인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호사도 부동의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700개 넘는 증거에 대해서 다 부동의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뭐 예를 들면 국가수에서 쓴 사람, 경찰에서 쓴 사람, 이 과학 분석한 사람들 모두 나와서 증언을 쓰거나 그 감정인으로서 진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최대한 재판을 지연을 해서 여론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연 전략 아니냐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 같고요.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증거 조사 관련해서 의견이 조율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네.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백 개의 증거가 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절차가 많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형태라는 어떤 수사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예. 일견 좀 편협하거나 편향적이거나 어떤 선입견을 줄 주관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럴 땐 어찌됐든 유죄 입증은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 계획 앞으로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검찰이 입증 계획을 밝혀라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은 최대 쟁점이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심리적인 지배를 이용을 해서 살인을 했는지의 여부인데 이와 관련된 판례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특이한 케이스가 될 염려가 있는데 예. 처음에는 이 사건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아내로서 마땅히 남편을 구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었는데 검찰에서는 자기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를 한 겁니다. 즉 자기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건데 살인죄 같은 경우 보통 신체 외력을 행사하거나 밀거나 때리거나 다치게 해서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 사건은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 심리 지배를 통해서 뛰어들게 한 행동 자체를 어떤 행동으로 보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사실은 사례가 거의 없었
어떤 사건이죠. 그런 만큼 이 심리적 지배라든가 이 정신적인 지배 상태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내용 등이 다수 이제 수사 보고서 형태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남편은 그 당시에 이은혜 씨의 말 한마디에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지배된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부 심리 분석도 하고 심리 부검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가해자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전문이나 법의학 자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높은 신빙성을 가지는지 재판부에서 상세히 이제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유무죄에 관련한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이제 구조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의사까지는 없었다, 죽일 의사는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진술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서 용인 낚시터에 빠졌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든가 네. 그 더 앞서서는 뭐 펜션에 가서 보거, 독과 관련한 행위들이 있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살인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표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서 한 30대의 휴대전화를 분석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중엔 계획적인 어떤 살인에 대한 행동, 준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의 어떤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심리적 지배 상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증언, 진술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이은혜와 조연수가 어떻게 피해자를 조정하고 지배했고 힘들게 했고 결혼 생활이 어떤 목적으로 이어졌는지 일각에선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가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자 이렇게 보험금 쪽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살인을 계획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황으로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황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여종 종업원이 사망을 했고요. 남성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마약류로 추정이 되는 물질이 발견된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4명, 관련된 사람들 4명의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유흥주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의사에 반해서 마약을 강제로 흡입을 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이고 특 가담자 한 명은 이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제 들이받아서 사고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관련된 동석한 사람들을 음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여종업원과 이 남성 이외에는 먹지 않고 본인들은 이것을 탔거나 또는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술자리를 갖게 됐고 그 자리에서 목격된 흰색 가루를 타는 것을 봤다라는 목격이 있거든요. 이걸 네. 누가 탔는지 왜 타게 됐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탔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성 종업원 같은 경우는 고열과 오한을 겪다가 이제 사망한 것으로 나와서 네. 정밀 부검이나 정밀 검사를 되겠지만 사인이 이 약물의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 사망에 대해서는 살인죄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치사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망자들의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사망한 손님의 차 안에서 2천여 명분의 하얀 가루가 이제 발견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하얀 가루에 대한 분석은 언제쯤 나올까요? 뭐 일부 보도는 필로폰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마약의 종류는 특정될 필요가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하얀 가루의 정체와 관련해서 일단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이 단순 소지나 투약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예. 혹시 대규모로 유통하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데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자리에서 처음 본 여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먹였던 이유나 동기 이런 것들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여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샀는지 그리고 이걸 범죄 수익이나 어떤 경로로 인해서 이렇게 소지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일각에서는 필로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이 아니고서는 신종 마약이 아니냐. 일부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신종 마약 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의문점이 2천여 명분의 분량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양을 유통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근데 일반 투약자들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쉽지 않죠. 더군다나 마약 유통체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2,000명분을 소지하고 있을 개연성은 정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 유흥 목적이나 이 투약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올 때 가져 나왔다고 한다면 한 몇 명분 가지고 나왔죠. 이 차량에 이렇게 다수의 어떤 마약을 소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통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네. 최정점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내용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이 보험사와 합의를 했는데 4년 뒤에 후유증이 나와서 이거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해야 되면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실까요? 교통사고가 났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깨나 머리 등을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앞으로 이 돈을 받고 합의금을 받으면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라는 합의서를 쓰게 되거든요. 이런 합의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그래도 민사상, 형사상을 포기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지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발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그럼 소멸시효라든가 지연손해금을 기산할 수 있는 시점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의미 있게 나온 겁니다. 이게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대로 사고 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후유증이 발생한 그 시점을 해야 되는지였잖아요. 근데 1, 2심에서는 사고일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왜 판단이 지금 엇갈린 겁니까? 하급심에서는 좀 다른 판단이 좀 많이 중점적으로 있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 발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폭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금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뒤늦게 이제 진단이 된 건데 진단된 시점이 4년이 넘은 시점이었고요. 네. 그게 후발 손해가 확인된 시점이라고 본 겁니다. 보통 손해배상의 어떤 기준일 소멸시효를 산정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손해를 안 날이 돼야 되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후유증을 알게 된 날이 사고일에는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적인 손해를 확인한 그날, 진단한 날로부터 기산을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그렇게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연손해금이 사고일부터가 아니라 네. 이 후유증 진단일로 발생하니까 지연손해금이 좀 감액되는 측면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멸시효가 그만큼 늦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후유증을 앓는 사람으로서도 또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공식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4년 이후부터 지연 손해금이나 기준 시점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그 정기적으로 받을 때를 한꺼번에 받으니까 이자를 감안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4년 이후에 확정된 후발 손해가 확인된 시점부터 기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은 앞으로 좀 수정이 되거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1년 있다 나타날 수도 있고 3년 있다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사건처럼 4년 있다 나타날 수도 네. 있는데 그만큼 그 날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